네, 여러분, 투자와 트레이딩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먼저 투자는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트레이딩은 히로시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은 꾸준함과 피나는 노력이 쌓인 결과겠죠. 로마를 하루하루 쌓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히로시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차근차근 그 전략을 하나씩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장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왕이 추석 전에 선물을 주고 간 거였을까요? 황 사장의 한마디에 반도체주가 환호를 이날은 했습니다. 연일 52주 신저가로 영 힘을 못 쓰던 삼전은 오랜만에 2%대 반등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 이상,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분류되는 한미반도체도 이날은 5%대에 올랐습니다. 이외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9%대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도 반도체 좋았을까요? 이날 반도체 엔비디아는 2%대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0.5%, 나스닥도 1%대, 그리고 S&P 500도 0.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지수 반등을 기대한다면 반도체 업종의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하나씩 나옵니다. IB증권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해서 한 13조 원을 매도하면서 상반기 매수 물량을 대부분 매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매도세는 더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판 가보시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과는 다르게 추석 전에 국내 주식시장 성적표는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 2015년, 그리고 2018년, 2019년 세 번 빼고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추석 전 10거래일간 코스피 지수는 무려 4% 넘게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9월 효과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 명백한 것은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만 FOMC 등 큰 이벤트가 지나간 후를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9월 이후 연말까지 S&P 500 지수 상승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3차례 가운데 18차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 이상이죠. 지난 5년으로 좁혀봐도 2023년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9월 월간 수익률이 보통 좋지 않았다면 반대로 연말 효과를 기대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벤트 FOMC부터 그러면 체크를 해볼까요? 잠든 사이에 세 가지 이벤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FOMC에서 연준이 선택할 금리 정도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20입니다. 유럽인데요. 이 먼 나라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FOMC 결정에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힌트를 조금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정책 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연준도 그렇다면 인하 가능성 더 높아지겠고요. 그 정도도 아마 25bp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8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나왔던 CPI가 예상에 부합을 했죠. 그리고 이날 나온 도매 물가를 고려해봤을 때 금리 인하 결정의 큰 변수는 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물가가 2%를 더 향하면서 그 속도는 더디고 느린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이제 25bp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입니다.
고용, 미국의 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면서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이날을 증가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노동시장은 분명히 냉각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급격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참 변동성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다른 나라들은 연휴가 아니죠. 각 국가별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그래서 뭐가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저희가 잘 쉬고 돌아와서도 웃으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 어제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엔비디아가 곧 전체 지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랜만에 올라온 반도체 부진 딛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그 탄력을 그대로 받아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뉴욕장 중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으로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개선세를 조금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좋았습니다. 2% 가까이 상승. 다만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4%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론 3% 넘게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동종 업체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BNP 투자은행에서는 투자 의견을 한 단계도 아니고 무려 2단계나 하향 조정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월가 최저 목표가로 전날 종가 대비해서 무려 26%나 낮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HBM 공급 과잉으로 마이크론 메모리 칩의 평균 판매가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 HBM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피해가 갈 수 있을지 또는 수혜가 갈지 마이크론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어떤 수혜가 갈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어떤 이벤트들이 그렇다면 남아있을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MO 2024년에서 선보일 K바이오의 항암 기술은 뭐가 있을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수혜 섹터로 꼽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죠. 올해 ESMO에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루닛, HLB 등 정말 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 성과를 공개하게 되죠. 특히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의 여러 임상 데이터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또 한 번의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이날 주목됩니다. 20일은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날 주목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일본이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악몽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떠난 외국인 추석 지나고 오면 정말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만나보시죠.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입니다. 먼저 현대차 소식인데요. 현대차와 GM이 앞으로 신차를 공동 개발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가성비를 앞세우면서 글로벌 시장을 깊숙하게 파고든 탓에 완성차 업체들의 회사들의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3위 현대차 그리고 5위 GM그룹이 포괄적인 동맹을 그래서 맺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 둘 간의 동맹 정말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업계에서는 현대차 GM 동맹이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단가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라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GM이라는 회사가 미국 정부와 말이 잘 통하는 몇 안 되는 회사라는 건데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나 관세 정책에 가장 센 입김을 내는 업체가 GM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GM과 손을 잡게 되면 미국 최고의 우군을 맞는 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어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려줬죠. 그런데 간밤에 황 사정의 인터뷰가 또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AI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협력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게는 물론 좋을 거고요. 그럼 다른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올라온 기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종가보다도 시외에서는 9% 넘게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에 수급이 다 몰린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에서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캐치업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시장을 끌어줬던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전체 시장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과연 그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주연 대표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또 사실 추석 전에 마지막 연휴 전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될 거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못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대체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부진했던 원인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D램 가격이 예상보다 조정폭이 조금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 때문에 마이너스 3%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예상보다 AI PC라던가 그리고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쪽의 어떤 판매량이 좀 부진했고 앞으로도 사실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 판매량 자체가 좀 저조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그동안에 좀 만들어놨던 것들이 재고가 좀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고요.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은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를 조금 가격 인하하는 정책들을 좀 펴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글로벌 IB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좀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서 투심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HB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반등폭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주가 자체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또 투자자별 어떤 수급 동향도 보게 되면은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증설 자체를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보수적으로 증설을 했기 때문에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어놔도 좋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하 폭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다,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악재를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로부터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 좀 줄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한국 증시가 점점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수출도 뭐 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수출폭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수출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 대비해서 빠르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천천히 회복하는 그런 점진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악재를 선반영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엔비디아 훈풍으로 오늘도 반도체주들의 개선이 이어질까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오늘 좋았는데 걸리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마이크론이 3%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 투자 의견을 2단계 하향했고 그 이유는 HBM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이 평균 판매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될지 피해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뭐 UBS나 해외 리포트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결국 최근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쪽에 대한 이제 수요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던 좀 상황이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HBM3 관련해서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얘기가 좀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안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 9월 달부터는 HBM3가 E가 들어가야 기존에 계획을 했었던 특히 뭐 D램 내에서 HBM 비중을 10% 이상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4분기 때는 60%까지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반사 수혜를 좀 보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젠슨왕 대표가 애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기대했던 건 그겁니다. AI 수요에 대해서 폭발적이다,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이 멘트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한 달 전에는 그런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엔비디아 등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한 달간 거의 마이너스에 대한 큰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던 거고 결국 어제 젠슨왕의 그 문구 하나에 굉장히 우리는 환호를 했었고 그동안 한 달, 2달간 블랙을 가속기에 대한 어느 정도 했었던 그 지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단계에 잇따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뭐 우려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다를 좀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또 10월 초에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곧바로 나오는 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얘기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 이 만약에 해명을 되지 못하면은 정말로 6만 원대에서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있냐?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우리가 24만 원, 5만 원 갔을 때는 이미 내년에 대한 수주 잔고에 대한 반영치를 충분히 반영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는 26년, 27년에 대한 HBM4 시장에서도 결국 삼성전자는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론도 2분기 때도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 하반기 가이던스가 낮았습니다. 왜냐? 애초에 캐파가 낮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네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더라도 결국은 캐파 증설 자체가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SK하이닉스다. 물론 제가 한 달 전에는 삼성전자를 얘기했던 거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기술력이든 뭐든 결국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익단 자체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했던 건데 결국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결국에는 아직도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기술력의 차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모르겠고 삼성전자 모르겠고 결국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더 긍정적인 뷰 제시해 주셨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이벤트들이 있다면 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올수록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요. 그중에서 ESMO 개최가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SMO에는 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던 유한양행이 조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유한양행이 이번에 마리포사 관련해서 중간 생존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 계속 학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전체 생존 데이터까지 좀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일단 지금은 좀 유한양행의 어떤 마리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경쟁사인 그 타그리소와 대비해서 어떤 좀 효능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병용요법으로 사실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병용요법이면은 당연히 가격이 기존의 그 경쟁사 대비해서 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건데 높게 책정이 되는 만큼 효능이 그만큼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존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체크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효능이 좋아야 이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고 그만큼 경쟁사 대비해서 좀 많은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유한양행을 포함을 해서 그 관련한 어떤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HLB라던가 루닛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참여를 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FDA의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허가 관련한 서류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다수의 임상 결과를 이번 SMO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그 20일 날 또 서류 제출 관련한 어떤 기대감이 좀 추가적으로 선반영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로슈랑 이제 AI 플랫폼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루닛 같은 경우에도 SMO 참여를 해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에 대한 어떤 초록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해서 좀 호재 뉴스들이 좀 연이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특히나 루닛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는 좀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 뷰노까지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SMO만 한정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계속 추석 이후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일정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은 사실 제약바이오는 좀 충분히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하나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급했던 기업 중에 유한양행이 있었는데 레이저 티닙의 여러 임상 데이터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주목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FDA 전에 이제 더 많이 기대감으로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히려 이번 이슈가 세론이 되지 않을까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올해 초부터 알테오젠 독점계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기술 이전하게 되면 항상 세론 이슈로 항상 제약바이오들은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알테오젠도 그랬고 이번 유한양행도 FDA 승인한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빠르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도 똑똑해졌고 이제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유학여행이 FDA 승인에서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렉나자에 대한 매출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에스모에서 단독요법과 그 병행요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타그리소가 물론 이미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던 만큼 과연 이 시장을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렉나자도 이제 당독요법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뭐 OSS, 뭐 객관적 반응률이나 생존율이 그리고 유효성 데이터가 훨씬 타그리스보다 나아져야 그래야 이거 처방전 같은 경우가 의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우리 환자를 위해서 아니면 환자들이 저 렉나자 쓸래요. 이렇게 해야 이제 처방전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이게 측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스모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보이고 있고 종양 학회입니다. 유럽 종양 학회라는 거는 간암, 폐암 여러 학회에 대한 학술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DC 쪽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다이치 산케오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N2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아마 여기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쪽 어디가 또 관심이 있냐? 바로 결국에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이쪽 향후에 ADC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제 다이치 산케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우리가 유학여행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남은 이벤트 하나가 바로 FOMC입니다. FOMC 매번 있는 이벤트 중 하나긴 하지만 또 매번 시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대표님, FOMC 앞두고 비컷 기대감 낮아진 이 시점에서는 변동성 더 커질까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번 FOMC에서는 베이비컷 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기준으로 했을 때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제 한 83% 정도로 베이비컷 할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좀 물가 지표가 그래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베이비컷 정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호재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컷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금리를 좀 빨리 인하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비컷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을 반영을 하지 못한 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가장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엔캐리에 대한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컷을 단행을 하게 되면은 또 이번에는 BOJ에서도 올해 안에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예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금리 인상폭이 빨라지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폭이 더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됩니다. 예상보다 그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은 당연히 엔캐리를 좀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예상치대로 한 0.25%포인트 인하를 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FOMC가 좀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경제 지표가 좀 여러 가지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 소매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될 거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해서 이제 뭐 페덱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거에 따른 변동성은 좀 촉발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여쭤봤습니다. FOMC뿐만 아니라 요즘 더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BOJ입니다. 네. BOJ의 금리 결정이 있고 이날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하나 있는데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일본이 매파적인 기조를 더 부각할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한번 엔캐리드 청산 부각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네.
어떨까요? BOJ 결정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일본의 총재들이나 이사들에 대한 멘트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엔화 강세에 따라서 미치는 건데 우리 연휴가 18일까지입니다. 18일 12시에 기자회견이 열리고 10시쯤에 기준금리가 나오겠지만 물론 이번 BOJ는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이제 오이다 가조 총재가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가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12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부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사실 일본도 이제 뭐 미국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번에 금리 인하하게 되고 물론 25EP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CPI든 뭐든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FOMC는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나마 향후에 파월 의장이 25p 금리 인하 드디어 했다라고 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그럼 올해 100pp까지 인하할 것이냐 여부가 또 시장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일본 금리에 대한 변동과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견제를 우리 시장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9월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10월에는 과연 실적 시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매크로 시즌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글로벌 동조화가 아닌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여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OJ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8월 말부터 떠난 외국인들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추석 지나고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정말 저희가 웃으면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도 될까요? 빠르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어쨌든 좀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뭐 BOJ라던가 또 자민당 선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상단이 제한된 모습들 보이면서 천천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점에서 좀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떨까요? 어제 흐름에서 우리가 아마 포착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동안 한 달간 반도체가 빠졌을 때 2차 전지가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이 아닌 물론 이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BOJ, FOMC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추석 이후 10월 달 전략 자체는 좀 섹터별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자체도 데이터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왔고 그럼 2차 전지 물론 반도체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섹터별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분배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는 일단은 SK하이닉스 쪽 우위로 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뭐 알테오젠이나 IBL바이오나 유항양행 그리고 2차 전지는 LG 에너지솔루션 등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 현대차 소식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GM과의 협력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큰 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도 가동이 될 거고 이제 GM도 그동안 가졌던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약점과 현대차에 대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미국 정부와의 관련된 관계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테슬라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고 BYD 측면도 있는데 GM도 올해 연간 목표가 20만 대입니다. 근데 상반기 동안 거의 절반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GM도 당연히 현대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대차도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을 좀 더 올려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GM과 적어도 현대차에 대한 공생관계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자동차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세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알겠지만은 9월 달에 밸류 지수 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한 수급 충분히 기대가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 전략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연 대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